이용이라고 합니다. 제 발표는 제목을 종로서적과 개발연대 서점산업문화사라고 잡았는데 부제가 1960, 70년대 종로의 서점과 종로서적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로서적의 그 긴 역사 중에서 60, 70년대, 그러니까 1963년 종로서적센터가 설립되고 이제 70년대 말에 이 공간의 대형화를 이루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종로의 서점가 형성 문제와 이렇게 결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그 주장을 제가 많이, 분석이나 주장을 많이 담았다기보다는, 여기 계신 그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사 분들, 그리고 연구원 분들과 함께 수집 발굴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그 자료를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서 연구 목적과 대상에서 보시듯이 제 관심은 이 30평 규모로 시작했던 종로서적센터라는 서점.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큰 서점이 아닌 거죠. 하지만 60년대 기준으로서는 꽤 큰 서점이라고 인식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0평 정도의 서점이 거의 20년 만에, 30년 만에 거의 1000평이 넘는 대형 서점으로 이렇게 발전해가는 과정.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초기의 상황들이 어땠는지가 궁금했다. 제 문제의식은 거기서 출발했고요. 그리고 참고로 그 발표문에 제가 그 UN을 유럽연합이라고 썼는데 제가 오타입니다. 국제연합이죠. 예. 개발연대라는 말이, 이제 그 UN에서 만든 보고서, 62년에 나온 보고서에서 나온 용어인데, 이 용어가 이제 한국의 담론자, 그리고 정계 사회 전체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60년대 말 70년대인 것 같아요. 그때 더 이 개발연대라는 말이 더 언론 보도, 언론 지상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때 이제 이런 개발연대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정신자원의 개발, 이런 문제가 이제 사회적 화두로 대두가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71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신자원의 개발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해서 이제 더 중요시 된 것도 있고요. 근데 이 정신자원 개발의 유력한 매체로 이제 지목된 것이 이제 출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60년대 말 70년대까지 이 출판과 서점 산업이 확 이렇게 발전해가는 그 맥락이 있거든요. 그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라서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그 1971년에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나 개최하는데 이름이 도서와 정신문화 개발이에요. 이 세미나는 이제 여기 신문에 보시면 이제 2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1회는 1968년에 도서와 국가 발전이라는 국제 세미나가 열립니다. 그거에 이제 연장선에서 2차 세미나로 한 건데 여기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이데올로그라고 알려진 박종홍 교수. 이때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의 교육문화 수석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런 행사에 출판계가 주최하는 이런 행사에 가서 이제 이 정신자원 개발 면에서 출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강조하는 그 발표를 합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이제 결의문도 마지막에 이제 채택이 되는데 이 결의문 내용이 이제 1부터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서점과 관련된 것을 보시면 서점이나 출판 유통과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 3번에 일원화 공급기구가 발족해야 된다. 그리고 저자 출판업 그리고 동판매업 이제 이게 서점인 거죠. 에 대한 전면적인 면세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이제 결의문으로 채택합니다. 이제 국가에 요구를 하는 거죠. 그 면세 조치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리면 1960년대 후반에 출판사 영업세 면세 법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좀 미비했지만 그때부터 출판사는 이제 영업세 면세하는 이제 조치가 시행되는데 서점은 영업세 면세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점까지도 같이 이렇게 면세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서점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런 결의문이 채택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편은 이제 제가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영감에 있는 그 출판물 발행 종수 통계를 이제 그래프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46년부터 이제 제가 다루고 있는 1980년대까지만 그 자료를 찾아봤는데, 일단 여기에 이제 그 종로서적의 성장사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도 조금 제가 메모를 해놨고요. 40년대는 이제 1700종 정도, 최고 1700종 정도가 이제 발행이 됐습니다. 이게 종수입니다, 종수. 권수가 아니라, 부수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50년대 1300대, 뭐 1100대에서 1300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60년대부터 이제 이 출판 종수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0년대에 가장 출판 종수가 많았던 시기가 1963년 3000종인데, 이때 종로서적센터가 건립돼요. 이게 뭐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굉장히 그 타이밍을 잘 잡았다. 이걸 뭐 이 종로서적센터 설립자들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종수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그 올라가는 그 그래프에 탁 올라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60년대 후반에 그 성서공회 건물로 이제 이전해서 이제 1, 2층을 쓰게 되는 구조가 바뀌는 거죠. 나중에 이제 뒤에 뭐 장문석 선생님 발표에 더 나오겠지만, 이제 종로서적 역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1973년은 이제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도서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제 출판에 대한 관심이 막 고조되는 걸 이런 사건들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70년대에 이 출판 종수가 고속 그 상승을 하면서 이제 이 76년, 7년경에 10,000종을 넘게 됩니다. 그리고 80년이 되면 이제 20,000종을 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77년에 도서정가제 전국 실시 같은 이런 이벤트가 있는 거죠. 네. 그 출판 유통의 역사를 이제 간단히 그 약사식으로 간단히 요약을 해봤는데, 60년대까지의 상황입니다. 그 해방 이후에 한국 서점사 출판 유통의 역사는 유통체제의 미비, 판매 질서의 혼란, 이렇게 요약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언론 보도나 잡지, 뭐 담론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한국 전쟁 직전에 이제 도매상이 막 난립하고, 또 뭐 피난 도시에서 도매상 간의 여러 가지 뭐 그 변칙적인 그 거래 방식이 막 유행하다가 이제 혼란이 가중된 거죠. 그리고 환도 후에 또 도매상들이 이제 그 서적 판매를 주도하면서 호경기를 누렸지만, 이제 와열된 경쟁으로 해서 도매상들이 연이어 이렇게 도산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유통체제의 혼란 때문에 출판계에서 57년에 한국출판협동조합, 지금도 이제 있는 그 조직이죠. 이 조직이 이때 생깁니다. 이런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6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외판과 월부 판매. 외판은 이제 저희가 뭐,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화장품 판매에서 많이 경험했는데, 실제로 이제 책을 외판하는 거 저는 본 적이 없지만, 60년대, 70년대에 언론 보도를 보면, 실제로 그 외판원들이 양복을 잘 차려입고, 이렇게 손수건을 꽂고, 이렇게 가가호, 아니면 회사 같은 데 방문해가지고 책을 판매하는 이런 장면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부 판매도 유행했고요. 그 노점상, 덤핑 시장이 번창하면서 시장 질서가 굉장히 그 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판계에서는 출판사, 도매상, 서점, 독자로 이어지는 이 일원화된 유통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대두되게 됩니다. 6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계속 대두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가제 판매 실시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같이 대두되고요. 이 자료는 이제 그 출협에서 만든 출판백서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70년에 나온 자료인데, 그 자료에 보면 이 당시 70년경에 출판 유통망이 이렇게 도표화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그대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한 종류가, 이 유통의 방식 종류 한 10개 정도가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이제 뭐 더 세부적으로 가면 더 이렇게 더 복잡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10개 정도 추린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빨간색 표시해 놓은 이 외판 부분, 출판사, 원래 이제 그 출판계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맨 위에 있는 뭐 협동조합을 통해서 소매서점을 통해서 구매자에게 가는, 혹은 도매상, 소매상, 구매자, 이렇게 가는 걸 원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그 외판사가 중간에 껴가지고, 외판사도 출판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외판 그 부서가 있었고, 또 따로 외판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외판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 회사들이 6, 70년대에 굉장히 난립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동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덤핑 시장이 번성하면서 거기에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표 안에는 잘 안 나왔지만 노점상 문제도 출판계 관련된 그 잡지나 문헌에는 이 노점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70년대 중반인가 출협에서는 이 노점상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실태조사 대상을 제가 문헌에서 보니까 거의 뭐 서울 전역이에요. 서울 전역에 이렇게 노점상들이 이렇게 깔려있어요. 특히 이제 동대문에 많았고. 그래서 그런 노점상들을 단속 정리해야 된다. 이런 그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노점상들을 통해서 이제 덤핑 서적 같은 것들이, 불법 서적, 덤핑 서적 같은 것들이 막 유통되니까 그게 이제 문제시 된 거겠죠. 그리고 이제 서점수 통계입니다. 서점수 통계는 제가 이렇게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특히 60년대, 70년대 서점 통계는 거의 없어요. 제가 이 서련 그 서점조합 연합회 서련 쪽의 자료도 받았는데 그쪽에서도 거의 80년대 후반부터만 자료를 갖고 있고 6, 70년대 자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신문 자료나 아니면 아까 소개해드렸던 출판 백서 그리고 뭐 경제기획원의 도서매업 센서스 보고서 이게 이제 68년에 나오거든요. 이런 자료들을 이제 조합해가지고 또 서련 자료를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68년부터 2002년까지 그러니까 종로서적이 그 폐점했던 2002년까지의 대략의 추이를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서점수 통계는 공식적으로는 68년에 처음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서점계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제 경제기획원에서 당시에 이제 도서매업 센서스 보고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전체 산업 그 현황을 다 조사하거든요. 요때 나온 게 2032개입니다. 서점. 근데 이때 이제 이 서점에 그 뭐가 포함된지 좀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서점의 종류가 당시에는 뭐 그 종로서적 센터 같은 그런 단행본과 뭐 학습지와 이런 걸 다 파는 그 일반적인 서점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문방구 서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문구를 같이 파는 그런 서점들이 있고 또 아까 뭐 소개해드렸던 그런 동대문의 덤핑 서점들 또 노점상들 이런 것들이 막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포함된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2032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는 이제 사실 통계가 없는데 통계가 없다가 79년경에 통계가 이제 신문지상에 나왔는데 3,300개, 3,400개 정도 된다고. 요때가 이제 그 77년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인 상황이잖아요. 그 이때부터 이제 계속 그 80년대, 90년대 갈 때까지 서점 수가 계속 증가합니다. 증가하다가 이 4년경, 3년경, 4년경에 5,000개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사실 전체 한국 서점사에서 서점 산업에 가장 번창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때 이제 그 영풍문고가 이때 생기잖아요. 교보문고 81년에 생기고 영풍문고가 90년대 초반에 생기잖아요. 이때가 거의 황금기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종로서적의 그 매출 규모 같은 걸 봤을 때도 90년대 초반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제가 이철지 사장님 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인데 이때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쭉 가다가 이제 90년대 중반이 되면 이제 점점 떨어지는 거죠. 뭐 아시다시피 뭐 그 책 대여점도 있고 또 인터넷 서점 같은 것도 이때 생기고 해서 이게 쭉 떨어져서 지금 현재는 이제 2010년대는 다 계속 이 2000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서점의 종류 그 조사 대상이 모호해가지고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대략의 그 흐름으로만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종로 서점가의 형성과 서점 폐점 문제, 부도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그 근대 종로 서점가, 그러니까 그 종로의 이제 근대부터 근대기, 그 일제시대 식민지 시기부터 이제 서시라고 해가지고 서점가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죠. 이거는 이제 이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 서울의 주요 고본상들의 지도인데 1939년에 이제 일본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이 자료는 뭐 저희가 처음 발굴한 게 아니라 저희 계시는 이제
이두영 선생님께서 이미 그 발굴하신 자료를 저희가 확인하고 여기 이제 수록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출처에 나온 여러 자료들을 조합해가지고 이 서울의 주요 그 서점가에 어떤 서점들이 있었는지 명단을 그냥 대략 모아본 겁니다. 이 명단은 이제 해방 전후의 명단이에요. 그 이후의 명단들은 이따가 그 전시실에 가시면 그 여기 좀 그 공평 전시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60, 70년대에 그 종로의 서점가 서점 명단 같은 걸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냥 이제 종로에 보시면 이제 영창, 방문, 덕흥, 세창, 6일 같은 이런 이름 있는 서점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다는 거 아시겠죠? 관훈동에는 이런 뭐 고서점 중심의 서점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요. 그 한국 전쟁기는 이제 뭐 출판사와 서점이 이제 대구, 부산 등지 피란 도시로 내려가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혼란기였던 거죠. 그래도 이제 이 전쟁 중에서도 책은 만들어지고 책은 팔렸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오른쪽 자료는 이제 1953년 4월 동아일보에 나온 이제 그 만평 사진 하나 중에 하나인데 이제 부산의 사진 같아요. 밤에 이제 이 노점에서 일본 잡지들을 이렇게 파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남녀노소들이 와서 이렇게 일본 잡지를 이렇게 재미있게 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 서울 55년경 종로의 서점가가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제 이 서울 상계 약도라는 자료를 통해서 볼 텐데요. 이 자료는 이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화질의 그 지도 사진이 있어가지고 확대를 해보니까 이 종로 2가 지역에 서점과 출판, 인쇄 관련된 시설들이 굉장히 많았다. 55년경에. 여기 이제 화신이잖아요. 화신백화점이 있고, 요 지금 잘 보이십니까? 네. 여기가 이제 종로 서관입니다. 종로 서관이 있고, 방문서관, 그리고 뭐 장안서림, 항림서림, 덕흥, 영창. 네. 그리고 여기 화신 옆에는 을지문화사라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을류문화사 판매부인 것 같아요. 이게 오타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이 지도를 보니까 오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도매상으로 유명했던 6.1서점이 여기 있고요. 여기 태양인쇄소라고 있고 한성도서 주식회사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이 서점들은 뭐 정확한 게 아닌 게 또 뭐 이 사세에 따라서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55년경에는 요랬다. 그리고 이 같은 지도에서 이제 관운동 쪽을 봤어요.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관운동에 고서점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55년도에 이 지도에서는 고서점이 이렇게 많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많이 보이진 않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사실 그 관운동 입구인데 여기가 통문관이 있던 자리잖아요. 근데 통문관이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통순관이라고 되는데 이것도 오타 같아요. 통문관이 제가 이겸로 대표 회고에서 봤을 때 이 일대에서 한 4번 정도 이사를 했답니다. 여기가 당시에 55년의 통문관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 문익당, 학술서원 잘 안 보이는데 그 대학서원, 고려서점 이런 서점들이 있고 이쪽 견지동 쪽으로 가면 여기 이제 광명인쇄국소가 있고 여기 이제 삼중당이 여기 있었습니다. 삼중당이 여기 있었고 또 여기 이제 제일과학교재사 희망사는 이제 50년대에 잡지 희망, 야담 이런 잡지를 만들고 베스트셀러도 많이 만든 회사인데 여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종로 3, 4가의 상황입니다. 종로 3, 4가의 상황인데 여기도 많이 모여 있습니다. 종로 2가만큼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보시면 쭉 여기 표시된 데가 이제 다 그런 서점이고 여기 오른쪽 이제 이 종로 2가 이 중심에 여기 보시면 전국 서적상 조합연합회라고 있어요. 사마서관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게 어딘가 찾아봤더니 종로 서적상 연합회 회장님의 서점이 사마서관이더라고요. 여기 이제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마서관에다가 서적상 연합회 사무실을 차려놨던 것 같아요. 그게 있었고
이 이병인 회장이란 분이 이 서점사에서 좀 중요하신 분인데, 특히 이제 소규모, 중소형 서점사에서 굉장히 중요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회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서점문화 유통의 중심은 종로통 거리였는데, 특히 종로 4가가 요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회고에서는 종로 2가가 요지였다는 말을 저희가 많이 들었는데, 이분의 회고에 따르면 4가가, 이게 이제 시대별로 다르겠죠. 아마 이분이 이 서점을 개업했던 40년대에서 50년대 사이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왜 요지였냐면, 여기가 이제 그 종로 2가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쭉 가면 원남동 나오고 서울대 병원이 나오고 그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옛날에 그 경성대학, 서울대 가는 입구여서 여기 서점들이 몰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지도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해도 한 인쇄소 합쳐서, 지업사 인쇄소 합쳐서 한 8군데가 이렇게 보이죠. 이병인 대표에 대해서 뒤에도 또 자료가 나오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청계천 박물관에서 기획 연구한 청계천 대학 선거리 책방거리 자료에서 나온 사진이 60년대 중반의 동대문 상가의 사진입니다. 여기에 이제 덤핑 서점 얘기가 나오는데요. 덤핑 서점 얘기는 뒤에도 이제 다른 분들 발표도 좀 나오니까 제가 간단히 생략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당시에 덤핑 서점이 얼마나 이득을 받는다. 왜 덤핑 서점이 그렇게 많이 생겼나 보니까 일반 서점이 15%에서 20% 이윤을 얻으면 덤핑은 30-40%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덤핑 서점으로 이렇게 책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덤핑 서점의 난립, 그리고 외판의 유행, 그러니까 뭔가 당시에 서점 출판인들이 만약 정상적인 유통 경로가 붕괴되니까 이 서점들이 막 줄도산하는, 망하는 상황이 이렇게 연출되는데, 특히 68년에서 70년대 초반 상간이 이 서점 도산이 줄을 이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망한 서점들의 명단이 이제 신문에 나오는데, 의류문화사 판매부가 이때 망했습니다. 67년경에 망했다고 하고요. 덕흥서립, 영창서관, 여기 보시면 이제 개업 연도가 거의 1910년대 이런 때잖아요. 이런 중요한 서점들이 이때 많이 문을 닫았고,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의 서점들도 이렇게 문을 많이 닫았다고. 또 어떤 서적사는 이렇게 망해가지고 자살한 사례도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서점 도산의 상황에 직면해가지고 이거를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움직임이 펼쳐지는데, 그러니까 서점 도산의 이제 주요 원인으로는 자본이 빈약하고, 또 위탁 판매, 그러니까 서점이 책을 바로 출판사로부터 사는 게 아니라 출판사의 서점에 책을 맡겨놓고 팔리면 돈을 주는 이런 구조잖아요.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구조인데, 그런 것들, 외판성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덤핑,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서점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다. 그래서 일원화된 도매기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도매기구, 큰 도매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의류에 당시 망했을 때 당시에 잡지에 나온 사진입니다. 특집의 서점 도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출판계에서는 이제 이런 뭔가 이 모델 서점이 필요하다. 이 서점 문화를 선도해내는 모델 서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 출판계에서 만든 출판 금고에서 이 중앙도서 전시관이라는 것을 냅니다. 이걸 열어가지고 이게 이제 이걸 열어가지고 이게 신문로 일가에 있었죠. 128평 규모였고요. 이 서점 만든 목적이 이제 이 도서 공급 일원화 기구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대형 서점 설립을 촉구한다.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종로 서관의 이제 자료들인데요. 이건 이제 국가기록원의 자료입니다. 이게 이제 62년경, 그러니까 63년에 종로 서적센터가 설립되는데 그 직전의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기독교 서회의 한 귀퉁이에 이렇게 종로 서관이 있었죠. 신간도서와 이렇게 종교서적을 같이 파는 구조였습니다. 여기 옆에 시온 다방이라고 하는데 여기 다방에서는 이제 출판 기념회 같은 게 많이 열렸다고 해요. 요거는 이제 같은 이 종로 서관에 이제 더 이런 시기의 사진들, 50년대 사진으로 봐요. 보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좀 있죠. 이 실내가 조금 보이는데 사진이 좀 흐려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최근에 찾은 건데, 종로서적센터의 그 설명을 보면 네온 사인으로 빛나는 알루미늄 간판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긴 간판인가 싶어서 궁금했는데, 그래서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60년대에 종로서적센터의 초기 간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흐린데, 이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있는 무슨 사진에서 방송 관련된 사진, 이 기독교 방송국 찍은 사진에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요건 이제 역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그 당시에 종로서적센터 전표고 앞에 있는 그 간판이랑 모양이 똑같죠. 출판 문화에 65년도에 이제 이 종로서적센터를 소개하는 기사가 이제 앞서도 이제 다른 발표에서 소개됐지만, 여기서 이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종교서적은 도매를 하고 있고 일반서적 소매를 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 지식인과 부유층 구매자들이 많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았다. 굉장히 고급 서점이었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그리고 이 서점의 특색 세 가지가 이제 지적되는데, 고객들의 통계를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뭐 세대별 뭐 이런 통계 같은 걸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들의 앙케이트를 받아가지고 개선점 같은 거 계속 이렇게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서재 설비 상담 같은 걸 했다는 겁니다. 응접실에 이렇게 서재를 꾸미는데 어떤 책들을 꽂으면 되고 이런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 종로서적센터에 이제 실내를 알 수 있는 사진이 별로 없어가지고 60년대, 70년대 어떻게 진열했을까 뭐 그런 자료들이 없는데, 이 종로서적센터 영업부장이셨던 김용채라는 분이 72년에 이제 좌담에서 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냥 문고 얘기인데, 이때 당시 문고본이 이제 막 유행하기 시작할 때인데, 이때 이제 사장님의 특별 지시로 이 값싼 문고를 손님이 찾기 쉬운 맨 앞에 진열한다. 이게 특별 지시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용채라는 분은 좀 특이한 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분 같습니다. 이때 이 정보 보시면 아시죠. 그리고 이제 이 60년대 말에 이제 이 공간의 확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종로서적센터가 서회 건물에서 성서공회로 넘어가면서, 그리고 다시 이제 70년대 말에 서회를 건물을 같이 쓰면서 이제 확장되는 그런 과정을 간단하게 썼는데, 이건 이제 발표문으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요게 이제 73년경에 종로서적센터, 이제 이 성서공회 건물을 쓰던 당시, 1, 2층을 쓰던 당시에 종로서적센터 사진이고요. 옆에 보시면 이제 기독교 서회 건물은 아직 짓고 있죠. 주차장을 쓰고 있고, 요 사진이 사실은 이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파노라마 사진으로 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다 같이 가져왔는데, 여기가 이제 종로서적이고, 왼쪽에 보시면 양우당이 있습니다. 양우당이 이제 이 종로서적과 함께 요 라인에서 같이 이제 책을 팔았는데, 그 독자들의 기록에 보면, 회고에 보면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종로서적센터는 정가 판매를 철저히 지켜가지고, 종로서적센터에서 책 확인하고, 실제 책은 양우당에서 샀다. 뭐 이런 경우, 이런 그 회고들이 꽤 있습니다. 그 70년대 대형 서점은 이제 종로서적센터뿐만 아니라, 아까 앞서 보셨던 중앙도서전시관도 있고, 광화문 서적센터도 있습니다. 부산에도 뭐 대한도서 등도 있고요. 근데 이런 서점들은 이제 소수고, 대부분의 서점은 이 75년경 조사에 따르면 평균이 11평이고, 종업원수 3.32, 뭐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77년에 동화서적이 이제 종로 2가 라인이 생기면서 이제 확장의 붐이 일어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광화문 서적센터에 대한 자료가 없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 화복문고라고, 화복문고의 여순구 대표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사실 서점인으로 출발해가지고 이 광화문 서적센터를 74년에 만든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좀 중요한 분 같은데, 예. 이것도 이제 추가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대형화 과정에서 이런 작은 서점들의 고난과 사명에 대해서 이제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병인 회장이 이제 한 말을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봤고요. 이것도 이제 발표문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외서부에 대해서 이제 좀 조사를 했는데, 저기 뒤에 이제 전세영 선생님도 오늘 와 계시는데, 그 외서부에 대한 연구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요지를 말씀드리면, 종로서적센터가 대형화하는 과정에서 이 외서부의 역할이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대형 서점을 만든다는 것에서 외서부의 설치,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됐고요. 69년에 이제 매장 확장을 하면서 외서부를 만들거든요. 당시에 법문사라는 그 유명한 외서점에서 이제 그 직원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제 꾸립니다. 당시에 이제 외서부가 총 78년경에 한 200명, 190명 정도 직원이 있는데 한 40명 정도로 꽤 그러니까 비중이 있었던 부서였던 거 같아요. 그리고 그 전세영 선생님 그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굉장히 그 외서부의 직원들이 뛰어난 인재들이 많았다. 이런 인터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간 종로서적에 나온 외서 목록과 이제 출판사 목록들입니다. 예, 도서진열, 예. 예. 그 외서 도서 진열에 대해서 이제 전세영 그 당시 수입 계장께서 이제 쓰신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당시에 그 유명했던 외서점들의 명단입니다. 제가 뭐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빨리 설명하느라고 슉슉 넘어갔는데, 이 추가 내용은 이제 발표문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 70년대 초반에 주요 외서점들의 사진이고요. 네. 그리고 교보문고 설립 당시에도 이 외서점이 굉장히 중요했다. 뭐 설립 전부터 이미 이제 외서 그 손재환이라는 그 범안서적에 그 직원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외서점을 꾸리는 작업을 착수하고 뭐 이런 사항들을 설명했습니다. 결론은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서점 대형화, 종로서적센터의 대형화 과정에서 사라진 이 작은 서점들, 그리고 이런 작은 서점 문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으로 제 결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